자, 안녕하세요. 자, 저희 오늘 사회 네 번째 수업이죠. 네 번째 수업인데, 자, 우리 여기서부터는 사실 많이 중요합니다. 이론도 나오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중요하니까. 그리고 프린트 다 받으셨죠? 프린트 펴놓고 교재도 펴놓고 제가 여기다 이제 설명을 하면서 부수적인 걸 여기다 쓰면 여러분들도 같이 그 부분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오늘 나갈 진도가 자산일반 이론 제4장이죠. 자, 여기서 나갈 게 자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이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자산이 뭐냐부터 해서 자산의 분류까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자, 그럼 제일 먼저 우선 자산이 뭐냐 이거죠. 저희 교재는 121쪽입니다. 교재는 121쪽. 항상 이 교재가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어요. 이 앞에가 121쪽을 피시면 거기 자산 정의라고 나오죠.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제가 프린트로 이렇게 서브노트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서브노트를 안 만들어도 되겠죠, 그죠? 그걸 잘 모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자산이 뭐냐 이거죠. 자산에 대한 정의. 자산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간단해요.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거다. 이해갔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뭘 갖고 있어야 될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뭐냐 이거죠. 그게 곧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번데기 장사다. 그러면 내가 번데기 장사를 하면서 돈을 벌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일단 번데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번데기 갖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럼 번데기만 있다고 되나요? 아니거든요. 번데기를 어디다 끓일 거야? 솥단지도 있어야 되고 또 판매하는 장소도 필요하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산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은 기업이 돈을 버는데 이용하는 걸 다 자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능력.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잠재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그래서 자산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현재 우리 기업이 그 자산을 통제하고 있고 그리고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이다. 여기서 경제적 자원이라는 말은 뭐냐? 자산이란 얘기예요. 자산. 경제적 자원이다. 이 얘기는 자산이란 얘기입니다. 됐죠? 네, 경제적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잠재력은 뭐라 그랬어요? 능력. 그냥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지닌 권리여야 한다. 알겠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리여야 한다. 그래서 자산은 다음 같이 정의를 합니다. 세 가지로 정의를 하는데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요. 첫째, 권리가 있어야 돼요. 권리. 남의 거를 자산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권리를 존재하고 권리가 있어야 돼요. 이때 권리는 몇 가지 권리가 있어야 되냐면 세 가지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현금을 수취할 권리, 돈을 받을 권리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내가 번데기를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그 거래처에 내가 외상값을 받을 권리가 있어야죠. 뭐로 받아야 돼? 당연히 돈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A라는 기업에 100원을 빌려줬다. 대여를 했다. 그럼 나는 A라는 기업으로부터 뭘 받을 권리가 생겼죠? 현금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그런 권리가 있어야 돼요. 알았죠? 두 번째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야 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재화는 물건이죠, 물건. 재화는 물건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 재화예요. 아셨죠? 눈으로 보이는 거야. 재화는 재물, 화물, 이걸 줄여서 재화 그러는 거 아니야. 알았죠? 재화. 용역은 뭐냐? 용역은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판매업은 크게 두 가지 있잖아요.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이 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있고. 요 근래 얼마 전에 엊그저께 카카오톡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그럼 카카오톡에서는 뭘 합니까?
재화를 판매합니까? 용역을 제공합니까? 그쵸,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카카오톡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고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랬더니 무료 회원이잖아. 그래. 아, 무료 회원도 그런 권리가 있는 거야. 유료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예? 그런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용역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돼. 다만 교환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겠지. 나에게 불리한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 자산과 교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된다. 됐죠? 그래서 권리는 세 가지 권리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자,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죠.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능력. 경제적이라는 건 돈이에요. 효익, 돈을 버는데 효과적인.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돈입니다. 돈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권리여야 한다. 이 소리야. 됐죠? 예. 경제적 자원은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권리다. 그래야지만 자산이다. 이해갔죠? 그런데 이 경제적 효익의 창출할 잠재력은 확신하거나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잠재력이 있기 위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확신하거나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럼 어쩌라는 얘기야? 권리가 존재하면 된다는 거예요. 권리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그 권리가 반드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확신하거나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않은 자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대표적인 게 영어권이에요. 영어권이라는 자산은 맞아요. 그리고 권리를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권은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창출 가능성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럼 영어권이 뭐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A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어요. 우리가 A 회사야. A 회사인데 우리가 B라는 회사를 인수합병을 했다고. 근데 왜 했냐? 이 B라는 회사가 장사를 잘해. 예. 그래서 그냥 산 게 아니라 얘 100원짜리인데 내가 150원 주고 샀어. 이해갔습니까? 그럼 50원을 더 줬죠. 왜 더 줬어요? 장사가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내가 웃돈을 얹어준 거야. 그거 권리금이라고 하잖아요. 이해갔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이걸 인수했다. 그러면 50원만큼을 뭐라고 하냐? 영업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이 영업권 50원이 꼭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확신을 해, 못해? 확신할 수가 없어. 왜? 얘네가 잘해서 보는 거지. 나도 얘네만큼 잘한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이상 받을 수도 있고, 그거보다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러한 자산은 항상 누가 통제를 해야 되냐? 기업이 통제를 해야 돼요. 우리 기업이 통제한다. 기업에 결부시킨다. 자, 통제는 경제적 자산을 기업에게 결부시킨다. 결부한다는 얘기는 귀속시킨다 이 소리예요. 기업에게 귀속이 된다. 그래야지만 자산이다 이 얘기야. 알았습니까? 자,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강의실 안에 오늘 내가 제일 먼저 왔거든요. 근데 딱 들어와 보니까 한 분이 계시기는 했는데 사실 내가 그분보다 더 먼저 왔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실 안에 있는 공기를 내가 오자마자 다 찜을 해놨어요. 다 이거 내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있죠? 그 숨을 쉬면 안 돼요. 이거 다 내가 찜해놓은 건데 왜 여러분들이 쉬냐고. 내가 먼저 잡았는데. 그럼 이 공기가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는 건 맞죠? 근데 나만 독자적으로 유익한 걸 주는 건가요? 그러면 이 공기를 내가 통제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유익하고 나한테 효익을 주는 건 맞지만 그 효익을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 자산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죠? 그건 자산이 되는 거 아니라는 얘기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공유하면 안 된다. 그럼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독점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효율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자산이 됩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자산은 언제 장부상의 자산이라고 쓸 거냐 이거죠. 장부상에 언제 자산이라고 쓸 거냐? 자산의 인식. 여기서 자산의 인식이란 말은 뭐냐? 인식이라는 것은 장부 기록이에요. 장부 기입. 장부에 기입하는 걸 인식이라고 해요. 이제 앞으로는 인식한다 그러면 장부에 기록한다는 뜻이구나. 장부에 기록을 해야지만 어디에? 재무제표상에 나타나. 그걸 인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자산이 장부상에 우리 회사 자산이라고 기록을 하려면 요 소리야. 그럼 조건이 있겠죠. 예? 조건이 있어요. 자, 이 지우개가 우리 학원의 자산으로 기록이 되려면 요 소리야.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 첫째 보세요. 자,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여기가 현재죠. 네, 현재고 여기가 과거입니다. 여기는 미래죠. 그죠? 그러면 이 지우개가 지금 현재 우리 회사의 자산이려면 이 소리죠. 자산이 되려면 이 지우개는 이미 우리가 취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미 취득이 완료돼 있어야 돼. 알았습니까? 내가 이거 앞으로 살 거야. 언제? 다음 주에. 내가 다음 주에 살 거야. 그럼 이건 내 자산이 안 된다는 거야. 이미 전에 취득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과거 사건으로부터 이미 뭐 돼 있어야 된다? 취득이 완료돼 있어야 돼. 알았죠? 됐습니까? 언제 샀다고? 아까 샀다니까. 아까. 다시. 언제 샀다고요? 금방 샀다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면 금방도 과거고 아까도 과거지? 그러면 충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꼭 1년 전에 사는 건 아니야. 자, 이렇게 취득된 자산이 현재 지금 우리 기업이 뭐 하고 있어야 돼? 통제하고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이 지우개를 쓰려고 가져가면 가져가지 못하게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야, 그거 내 거야.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돼요. 배타적인 권리가 있어야 돼요.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냥 넓은 의미에서 뭐라 그래? 통제한다. 이렇게 기업이 통제한다. 알았습니까? 내가 통제해야지. 나만 독점적으로 이용을 하지. 그죠? 자, 그리고 봐요. 이 지우개는 1년 전에 우리가 얼마 주고 샀냐? 1,000원 주고 샀다. 근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학원에서 이 지우개를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내년에도 이 지우개를 통해서 우리 학원은 돈을 벌 수 있다. 맞습니까? 이 지우개를 통해서 돈 벌 수 있나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러면 미래에는 이 지우개를 통해서 경제적 효익을 우리 학원으로 유입시킬 수 있어야 돼. 이 지우개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경제적 효익이 유입돼야 된다. 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지만 자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자산은 조건이 이렇습니다. 첫째,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이미 취득이 완료돼 있어야 되고,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요? 과거 사건. 미래 사건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사건? 미래 사건의 결과로 자산은 취득되지 않는다. 알았습니까? 과거 사건의 결과로 취득이 완료되고, 두 번째는요, 현재 기업이 어떻게 한다? 통제하고 있어야 된다. 현재 기업의 지배하에 두고 통제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이어야 하고, 미래에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유입, 돈이죠, 돈의 유입에 직접 또는 직접으로든 간접으로든 기여하게 될 뭐다?
잠재력을 말한다. 잠재력. 미래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건 능력이잖아요. 지금 돈 들어온 건 아니잖아.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 소리야. 알았습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더 중요한 게 네 번째가 금액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지우개 한 개다. 그럼 이 지우개를 장부상에 쓸 때 지우개 한 개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부에 기록하는 수단은, 장부에 기록하는 척도는 화폐 단위로 써야 돼요. 돈으로. 그래야 비교가 가능합니다. 알았죠? 무슨 말 이해했습니까? 그게 지우개 한 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지우개 얼마 이렇게 써야지. 알았어요? 건물 한 동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건물 얼마 이렇게 써야 된다. 다 뭐든지 전부 다 돈으로 써야 돼. 그래야지만 비교 가능성이 생겨요. 알았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건물 얼마나 갈까? 글쎄 저기 있는 그 잠실에 1, 2, 3 빌딩이라고 있는데 가봤어요? 롯데월드몰 123층짜리. 그것도 한 개고 이것도 한 개인데 비교가 되나? 비교가 안 되지. 쟤도 한 개고 얘도 한 개면 똑같은 한 개지 뭘 비교를 할 수 있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자산은 다 금액으로 써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자산의 금액을 화폐 단위로 계량할 수 있어야 하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됐나요? 예, 그런 겁니다. 자,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다. 그럼 지금 얼마냐? 그러면 1,000원이라고 쓸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걸 측정한다 그래요. 이 측정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정리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 자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산의 특징. 자산의 특징은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지문으로 한두 개씩 나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세 가지 특징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게 누구냐면 물소현이에요. 뭐라고요? 물소현. 물. 이름은 소현. 성은 물씨고 이름은 소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물소현. 알았죠? 예, 이름이 많이 나와요. 소현이. 예, 물소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첫째 보세요. 예, 유형 자산을, 유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유형. 형태가 있다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유형 자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형이에요. 그럼 유형의 반대는 뭘까요? 무형. 무형은 형태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무형은 눈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자, 있다. 그러나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건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필수적이지 않다. 아니, 그러면 형태가 없어도 된다 이 얘기냐? 그렇죠. 형태가 없어도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산이야? 무형 자산. 여기다 쓰세요. 뭐라고? 무형 자산. 무형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자산이에요. 그래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럼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네. 두 번째는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수적인 건 아니다. 여기서 소유권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자산의 소유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깡패가 제일 세지 뭘 얘기 하나만 하지 뭐. 다 깡패 거지 뭐. 그죠? 그럼 안 되겠죠? 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주 멋진 집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소유권이 없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니까요. 그 집이 전부 다 빨간색으로 다 칠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놈이 막 지나다니면서 빨간색 칠한 건 다 내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쫓겨났대. 빨간색 칠이 자기 거라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이거 어떻게 됐어? 다 파란색으로 다 돼 있잖아. 그러니까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높아. 빨간색은 다 내 거지.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무법천지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대부분 자산은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법적 소유권이 다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소유권 이전에 소유권이 없어도 자산이 되려면 점유라는 게 있어, 점유. 예? 여러분들 현금은 소유권이 있어? 현금이 무슨 소유권이냐? 현금은 점유권이라는 게 있는 거야. 점유. 점유라면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러니까 길 가다가 100원짜리 주웠다. 그럼 빨리 줍는 사람이 임자인 거야. 별거 다 가르쳐 준다 내가 지금. 그런 걸 점유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갔죠? 근데 대부분 자산은 법적 소유권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알았죠? 그런데 이 법적 소유권이 필수적인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법적 소유권이 없어도 기업의 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소유권은 내 게 아닌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내 것처럼 이용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리스 자산이 그렇습니다. 자, 무슨 자산이라고요? 예, 여기다 쓰시면 되겠네. 리스 자산. 자, 우리 리스 자산은 어떤 건지 알죠? 예, 리스 자산은 리스 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고객이 그 자산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그 고객이 그 자산을 이용하는 효익은 리스 회사가 갖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다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스 자산은 고객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고객의 수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대표적인 게 자동차 리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동차 리스도 소유권은 리스 회사가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게 우리 기업의 장부상에 기록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장부상에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갔어요? 예, 그래서 소유권이 전부 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자산의 취득과 현금 지출은, 자산의 취득과 지출은, 현금 지출은 관련돼 있죠. 생각해봐. 자산을 취득하는데 돈은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렇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다. 아, 그럼 뭐야? 자산을 취득할 때 돈도 안 주고 그냥 취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돈 주고 취득하는 걸 유상취득이라고 하고 그냥 공짜로 취득하는 걸 무상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증여라는 거 아시죠? 증여, 수증, 증여받은 거, 무상증여받은 거죠. 무상취득이야. 여기다 무상취득이라고 쓰세요. 무상취득. 대부분의 자산은 취득하면 현금의 지출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 현금의 지출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관련은 되어 있지만. 알았습니까? 됐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물소현 이렇게 떨어집니다. 물소현.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현금의 지출은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산의 쓰임새를 보겠습니다. 자산의 쓰임새, 용도. 자, 여기 잠깐 봐요. 자산을 어떨 때 쓰죠? 우리 자산은 두 가지로 씁니다. 하나는 제일 먼저 뭐예요? 자산은 돈을 버는 데 쓰죠. 돈을 버는 데 이용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예, 자산은 두 가지입니다. 판매하거나, 그러니까 팔아서 돈을 버는 자산이 있어요. 팔아야지만 돈을 버는 겁니다. 이해갔죠? 그런 자산을 우리는 재고자산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재고자산은 기업이 판매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팔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이해갔죠? 번데기 장사가 못 팔아. 맨날 번데기라 갖고 뭐라 그러던데 호떡으로 바꿔야 되는데 참 이게 번데기가 자꾸만 나와갖고 말이죠. 자, 번데기 장사가 번데기를 팔죠. 그래서 돈을 벌죠. 그럼 번데기 장사 입장에서는 번데기가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자, 우리 회사는 가구점을 한다. 가구점, 책상 의자를 판매한다. 그러면 책상 의자를 판매하는 회사는 책상 의자가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책상 의자를 비품이라고 합니다. 사무용품, 비품이라고 합니다. 이해갔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판매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거니까 비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품이라고 해야지. 다시 자동차 판매회사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자동차는 상품이에요. 자동차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일반 기업이
자동차를 영업활동에 이용하고 있다면 그때 그 자동차는 차량 운반구라는 이름을 쓰는 거죠. 이해가셨죠? 자,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거는 재고자산입니다. 토지도 재고자산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토지에다 아파트 신축해서 판매하잖아요. 재고자산이야. 그렇지만 일반 기업이 토지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그냥 토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합니다. 사용하거나 그러면 유형자산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자산은 판매하거나 사용하거나. 그러니까 어떤 자산은 팔아서 돈을 벌고 어떤 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함으로 돈을 버는 거야. 알았죠? 그런 자산을 무슨 자산이라 그래? 유형자산이라 그래. 사용에 의해서 쓰고 있는 자산, 유형. 알았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산의 측정. 이거는 중요합니다. 자산의 측정은요. 우리 시험에 꼭 나오더라고요. 네, 이거 꼭 나옵니다. 자산의 측정입니다. 여기서 측정이라는 말은 뭐냐? 측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자산의 측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평가랍니다. 평가라는 말도 써요. 자산 평가, 자산 측정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그럼 여기서 자산 측정이라는 말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재무상태표에 다시 말하면 이게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차변에 자산을 쓰나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쓰나요? 그러면 자산도 여러 가지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금, 상품, 비품 등등등 이런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자산들의 금액을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돼? 금액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걸 측정한다 그래. 알았습니까? 언제? 측정은 항상 결산 때 하는 겁니다. 언제 한다고요? 결산 때. 알았죠? 결산 때 측정을 한다. 그래서 측정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다양한 측정 기준이 있다. 그러니까 자산을 측정하는 방법은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가 있다. 알았죠?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역사적 원가법, 역사적 원가 또는 뭐 공정가치, 뭐 이행가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죠? 예, 자산 측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보세요. 요 지우개를 1년 전에 취득을 했다. 그럼 지우개라는 자산이라고 이름을 쓰자고요. 1년 전에 과거에 얼마에 샀냐? 1,000원 주고 샀다. 근데 지금이 현재죠. 지금 이 지우개 값은 얼마냐를 결정하는 거야. 지금이 결산이면. 그걸 측정한다 그래. 그럼 여기 차변에 자산의 지우개 이 금액은 얼마로 쓸 거냐 이걸 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측정 과정이 아주 간단한 방법. 뭐냐? 내가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으니까 지금 현재 장부상에 1,000원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 내가 취득했을 때 장부에 1,000원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걸 조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1,000원이라고 하겠다. 그냥 1,000원이라고 쓸래. 이래. 알았습니까? 이거를 뭐라 그러냐? 이거를 원가법이라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취득 원가,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이란 말은 과거죠. 역사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죠? 예. 과거 역사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역사적 원가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냐? 첫째. 일단 계산 과정이 간단하다.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는 거야. 책 볼 필요도 없어. 두 번째 장점이에요. 두 번째,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다. 왜 그럴까? 내가 샀을 때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을 때 계산서 다 받아놨죠. 증빙할 수 있죠. 그럼 여기다가 A라는 사람이 여기다가 역사적 원가를 쓴다면 1,000원이라고 쓰겠지. 그럼 B라는 사람은 얼마라고 써? 1,000원 쓰겠지. C라는 사람은. D는 이게 객관적이잖아. 신뢰성이 높다. 조작 가능성이 없다. 이게 장점이에요. 알았습니까? 근데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첫째, 자산의 현행 가치를 반영할 수가 없다. 그러겠죠?
이거 지금 1년 전에 1,000원 줬지? 1년을 썼잖아요. 그럼 지금이 이게 1,000원이야? 실질적인 가치를 표시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게 단점이에요. 현행 가치, 자산의 적절한 자산의 가격을 표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에요. 단점. 장점이 아니라. 이해 갔습니까? 됐나요?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두 번째야. 자, 이 자산은 지금 우리가 써 안 써? 지금 우리가 이 자산을, 이 지우개를 지금 사용하지. 그럼 이 지우개를 사용해서 얻는 수익은 지금 현재 수익이지. 현행 수익. 무슨 수익? 현행 수익이란 말 무슨 말인지 알죠? 현재 행해지는 수익. 현행 수익이에요. 수익은 현행 수익이야. 근데 이 자산의 원가는 과거 원가지. 무슨 원가라고요? 그러면 이게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이 안 되죠. 엇박자가 나잖아. 엇박자가. 현행 수익이면 원가도 무슨 원가가 돼야 돼? 진짜 현재 원가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이게 막는 거지. 괴리가 발생하지 않는 거지.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알았습니까? 나중에 책 보시면 돼요. 예.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난 1,000원 안 쓸 거야, 이거. 1,000원 쓰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랬더니 그냥 이 자산의 현재 시점에서의 가치를 쓸 거야. 그래? 그럼 지금 이게 1년 됐는데 가격을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거 측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으면 안 돼. 없으면 장부에 기록을 못 하니까. 있겠지? 어디 가야 돼? 어떤 사람 그래. 산대 가야죠. 산대 가면 새 건데 어디 가야 돼? 중고시장을 가야지. 그지? 중고시장에 가면 1년 된 이런 지우개가 있겠지? 똑같은 건 없어도 비슷한 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물어볼 겁니다. 자, 사장님. 그 사장님이 지우개 장사 잘 하시네. 이 지우개 얼마예요? 중고로? 빨리 얘기해. 장사 안 해봤나? 700원. 50원 그러지 마. 어려워해요. 자, 우리 사장님은 얼마예요? 1,000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그죠? 1,000원이래요. 우리 사장님은 얼마입니까? 얼마요? 500원. 글쎄, 이거 1년 썼는데 500원은 좀 그렇고 너무 짜다. 한 700원 정도는 될걸? 됐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우개를 지금 다시 산다면 샀어? 안 샀어. 산다면, 지금 산다면 내가 현금을 얼마를 지급해야 돼? 700원 지급하면 지금 사는 거죠? 그럼 이 지우개 값은 700원이라고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요. 7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지금 현재 중고시장에 가면 나가랑 똑같은 게 지금 700원이니까 현재 가치는 거 700원 아니야. 지금 무슨 말 이해갔습니까? 그걸 뭐라고 하느냐? 그거를 현행 원가, 그걸 시가라고 한다고. 시가, 시장 가격, 시가. 알았습니까? 그걸 현행 원가라 그래요. 무슨 원가? 현행 원가. 그럼 여기다 얼마라고 쓰는 거야? 700원. 그럼 여기다 700원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가 없어지지. 이해갔습니까? 됐나요? 그러면 보세요. 내년 다음에 가서는 또 얼마라고 써? 그럼 요 시점에서 또 시장 또 가봐야지. 그럼 요 700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물어보는 거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면 사람을 봐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없죠.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얼마 남겨 먹을 거예요, 여기서? 그죠? 믿을 수가 없어요. A라는 시장 가니까 700원인데요. 그 옆에 B라는 시장 가니까 1,000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동네는 얼마래요? 500원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믿을 수가 없다. 어떤 걸 믿어? 그래서 이 현행 원가는 단점을 먼저 설명할게요. 단점. 현행 원가의 단점은 너무 주관적이고 신뢰성이 떨어진다. 주관적이다. 신뢰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게 매년마다 어떻게 해야 돼? 매년마다 측정을 매년마다 해야 되지. 그게 측정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다. 이게 단점이야. 알았습니까? 근데 얘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냐? 첫째, 자산의 현재 가치를 적절하게 표시할 수 있다.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두 번째 장점은 뭐냐? 이 지우개를 통해서 얻는 수익은 현행 수익이고
원가도 현재 원가다. 현행 원가다.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이 된다라고 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원가하고 현행 원가는 장단점이 서로 반대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가치에는요, 이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보세요. 이게 기업이잖아요. 이게 기업인데 기업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유입이라 그래. 유입. 기업 안으로 들어왔다 이 소리죠. 기업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걸 유출 그럽니다. 이해갔어요? 그럼 여기 유입이라는 건 뭐냐면 유입이라는 것은 자산이 밖에서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야? 구입 가치지. 들어오는 가격이니까. 어떤 자산을 취득했을 때 가격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유입 가격. 그러면 여기는 밖으로 나가는 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처분을 하는 거죠. 팔아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출 가격은 처분 가격이에요. 유입 가격은 구입 가격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치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산의 가치는 두 가지다. 자, 하나는 과거 가치가 있고 현행 가치가 있는데 여기에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구입 가치가 있어요. 유입 가치. 유입 가치는 과거에 유입이 됐다면, 그러니까 1년 전에 유입됐다면 그 가격을 뭐라 그래?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거죠. 역사적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됐습니까? 유입 가격은 역사적 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현행 가치는 뭐냐? 현행 가치는 지금 산다면, 샀어? 아직 안 샀죠? 네, 지금 산다면 얼마? 700원. 그게 현행 가치예요. 네, 현행 원가. 됐습니까? 자, 1년 전에 가격은 얼마? 1,000원. 이게 역사적 원가야. 근데 지금 다시 산다면 얼마야? 700원. 이게 유입 가격이라고요. 이해갔습니까? 다만 여기 유입 가격은 취득해 들어오는 거죠. 취득해 들어올 때 거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발생할 수 있겠죠? 그때 그 거래 비용은 이 가격에 포함시키는 거야. 알았죠? 됐습니까? 내가 이 지우개를 1년 전에 1,000원 주고 샀는데 사서 우리 집으로 운반하는데 100원 들어갔다. 거래 비용이 100원 들어갔죠? 그럼 이 지우개 값은 얼마다? 1,000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얼마? 1,100원 이래야 된다는 거지. 이해갔죠? 그럼 여기가 얼마야 돼? 1,100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은 거야. 사오는 가격이니까.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입 가격에는요, 이미 취득한 가격을 뭐라 그래? 역사적 원가. 그죠? 그리고 지금 다시 산다면 현행 원가. 됐죠? 그럼 미래에 산다면 그거는 없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야. 미래 가격은 없는 거야. 알았죠? 두 번째, 유출 가치. 유출 가치는 처분 가치예요. 처분 가치. 파는 거죠. 자, 이미 팔았다. 과거에 팔았다. 그럼 팔은 가격이 회사에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없지. 1년 전에 팔았는데 그게 어디 있냐? 없지. 장부상에 아예 없지. 그래서 유출 가치의 과거 가격은 없습니다. 알았죠? 그럼 현행 가치. 자, 지금 현행 가치의 유출 가치는 팔아버리면 과거가 되니까 팔면 안 되고, 뭐야? 따라해봐요. 지금 판다면. 팔았어? 아직 안 팔았잖아. 지금 판다면 요 소리야. 지금 판다면 고가격이 요가격 세 개. 알았습니까? 됐나요? 예, 요게 중요합니다. 공정가치, 사용가치, 이행가치 이렇게 세 가지 가격 가치가 있어요. 여기서 공정가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정가치라는 건 우리 페어밸류라고 얘기하죠. 그죠? 공정가치, 페어플레이라는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운동시합 때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공정한 가격이다. 이게 공정한 가격이라면 누구도 시비 걸 수 없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측정일 현재, 측정일에 정상적인 거래 가격에서, 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내가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는 돈, 알았어요? 또는 부채를 이전하면서, 부채를 이전한다는 얘기가 뭐야? 이전. 내가 가지고 있는 부채를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는 거니까 상환한다는 뜻이에요.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우리는 공정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공정가치가 가장 잘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어느 사람이 한 사람이 그 가격을 컨트롤을 못하는 거죠. 컨트롤하면 어떻게 되죠? 주가 조작이 되는 거죠. 주식시장에는요, 보세요. 많은 매도세와 많은 매수세가 모여서 자연스럽게 경쟁을 해가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가격. 어떤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 5만 원짜리 하나를 갖고 있어. 나 이거 한 개 5만 원에 팔 거야 라고 내놨어. 안 사더라고. 에? 5만 원에 팔게, 그러니까 안 사. 근데 사겠다는 사람은 내가 한 개 4만 5천 원에 살 거야 이랬다고.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5만 원에 팔게, 그러니까 아니 나는 4만 5천 원에 살 거야 그래. 그러면 5만 원, 4만 5천 원 가격이 맞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야. 나는 꼭 사고 싶어. 그러면 그냥 5만 원에 사는 거고. 아니 나 5만 원 아니라 4만 5천 원이라도 팔래. 4만 5천 원에 파는 거고.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공정가치라고 해요. 알았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사용가치라고 하는 건 뭐냐? 사용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산의 사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 다시 기대되는 가격이에요. 이해갔어요? 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기대하고 있는 가치가 얼마예요? 그거는 우리가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걸 말로 얘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게 사용가치야. 하나 더 간단하게 더 예를 들면, 자, 자동차가 비가 많이 와서 잠겼어. 물에 다 빠졌다고. 엔진이 다 물에 잠겼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내가 고쳐서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궁극적으로 팔 것이냐를 따져야지. 근데 내가 이것을 안 쓰게 되면, 이 자동차를 꼭 써야 되는데 안 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리스를 할 수밖에 없어. 리스에서 내가 자동차를 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내가 10년 리스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 그럼 이때 이 100만 원이 사용 가치가 되는 거야. 내가 리스를 안 하고 이 자동차를 그대로 썼다면 100만 원을 내가 사용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사용 가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았어요?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얻을 것으로, 얻은 게 아니야.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 흐름. 그 금액을 사용 가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됐습니까? 자, 그다음 이행 가치는 부채예요, 부채. 이행 가치가 뭐라고요? 이행 가치는, 이행은 부채를 이행하는 거죠. 부채를 갚는 거죠. 우리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을 부채 이행이라고 합니다. 이행하는 거야. 의무를 이행한다 그러잖아. 의무를 이행한다. 알았습니까? 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행하는 가치는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하는 거야. 그게 이행 가치야. 됐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거든. 얘는 중요하지 않아. 이게 중요하다고. 현행 가치가. 아니, 가격은 역사적 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게 이건 뭐 중요할 것도 없어요. 이게 중요하지. 현행 원가에 속하지 않은 것은, 그럼 답은 뭐야? 역사적 원가. 알았죠? 됐어요? 그래서 현행 가치를 외우셔야 돼요. 현행 가치는 어떻게 외우느냐? 따라해봐요. 공사이행. 공사를 이행하라 이 소리예요. 공사이행. 요거의 행. 알았어요? 요게 행이 아니라 요 행. 그래서 현행 가치 떨어집니다. 현행 가치를 뭐라고요? 공사이행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외워야 돼요, 이거. 공사이행, 현행 가치. 자, 보겠습니다. 자산의 측정 기준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우선 제일 먼저 역사적 원가. 우리 역사적 원가 뭐라 했어요? 이미 취득된 원가라 그랬죠? 취득했을 때 가격을 역사적 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원가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발생한 원가로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는 포함한다. 지급한 대가가 1,000원이야. 이거 1,000원 주고 샀죠? 그리고 거래 원가는 100원이야. 그러면 역사적 원가는 얼마야? 1,100원이 되는 거죠. 이해갔습니까? 그게 역사적 원가예요. 두 번째, 현행 원가. 현행 원가는 지금 다시 산다면 동등한 자산을 이거랑 비슷한 동등한 자산을 지금 시장에 가서 다시 산다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지급하게 될 가격 얼마? 아까 얘기했잖아. 700원. 700원에 거래 비용 얼마 들어갔어? 100원. 얼마야 그러면? 800원. 그게 거래죠. 현행 원가가 되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현행 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자산의 원가로 측정일에 다시 산다면 지급할 대가가 얼마야? 지급할 대가가 700원이야? 지급했어? 봐봐, 여기는 봐봐. 여기 봐봐요. 지급한 대가고 여기는 지급할 대가 다르잖아. 지급한 대가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급할 대가는 이건 현재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날에 발생한 거래 원가는 포함한다. 자,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 참여자 사이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자산을 매도하면서 팔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 그걸 우리는 공정가치 그래요. 알았죠? 됐습니까? 공정가치. 자, 그 다음 사용가치. 사용가치는 자산을 사용한다 그랬죠?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야. 자, 사용가치란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 흐름. 됐죠?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 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효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까 얘기했죠, 이거? 사용가치는 뭘 갖고 생각하면 돼? 자동차 갖고 생각하면 돼. 자동차가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걸 바로 쓸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럼 자동차를 내가 바로 못 쓰니까 리스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리스하는 데 들어가는 돈 100만 원 들어갔다. 만약 이 자동차가 물에 잠기지 않았다면 나는 이 자동차를 통해서 100만 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거지. 그게 사용가치라는 거.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행가치. 이행가치는 뭐야? 부채를 상환하는 거죠. 부채를 이행하면서 상환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을 말합니다. 지급하게 될 가격. 자,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 자원의 현재 가치다. 경제적 자원은 자산이에요. 자산에 대한 현재 가치.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 현재 가치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왜 현재 가치라는 말이 나오냐면 잘 봐요. 사용 가치는 지금 현재 가격이 아니. 사용 가치는 내가 앞으로 사용하면서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이지. 근데 지금은 여기지. 근데 앞으로 내가 3년 동안 얻을 수 있을 것이 1,000원이라고 해봐. 그럼 이 1,000원은 지금 가격으로 따지면 1,000원이 아니지. 이 금액 안에는 항상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자가 들어있단 말이야. 기간이자가. 그 기간이자를 뺀 금액을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갔어요? 자, 무슨 말이야? 다시 이 지우개를 내가 앞으로 사용한다면 3년 동안 사용한다면 여기서 300원, 여기서 200원, 여기서 100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사용가치란 말이야. 이 지우개를 사용함으로 얻을 수 있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현금 흐름이야. 그럼 지금 내가 3년 동안 얼마의 현금 흐름을 나한테 유입시킬 수 있어? 600원. 그럼 여기다 600원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 왜? 그 600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이자가 들어있으니까 600원에서 이자를 차감한 금액, 예를 들면 550원이라고 해봐. 얼마라고요? 그럼 이 550원이 600원에 대한 현재 가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갔죠? 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역사적 원가와 현행 원가, 얘네 둘은 유입 가치라 그러고요. 여기는 유출 가치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원가라는 말 나왔죠? 원가. 얘네는 다 가치죠. 원가라는 말은
거래 원가를 포함하고, 가치라는 말은 거래 원가는 무시하고. 알았죠?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야 돼. 그거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넘어가서 측정 기준 참고사항.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라고 제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잠깐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문제를 봐야죠. 어떻게 문제가 나오나? 122쪽이죠. 122쪽에 자,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 자산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1번.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맞죠? 두 번째. 자산은 현재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한다. 맞지? 세 번째. 자산은 잠재력이 있기 위해서는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알았죠? 어떤 거예요? 영어권. 영어권이라는 자산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확신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산은 맞는데. 이해갔죠? 네. 그 다음 4번에 자,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취득하면 지출이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다 이 소리야. 알았죠? 네.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의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맞아요. 5번에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맞죠? 자, 뒤로 넘어가서 125쪽에 문제 2번.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를 찾아라 그랬죠? 네, 다른 하나를 찾아봐라. 전부 다 가치라고 나왔잖아. 근데 하나는 원가라고 나왔잖아. 5번이죠? 그럼 5번은 유익가치고요. 나머지는 다 유출가치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3번. 3번은 자, 자산을 취득할 때 대가, 미출처에 취득할 때 대가니까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과거죠? 취득할 때니까 과거지. 과거의 대가죠? 취득 당시 지급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뭐야 이거? 역사적 원가지. 역사적 원가지요. 네, 자, 뒤로 좀 더 넘어가서 131쪽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1번에 자, 자산부채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자,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다. 맞죠? 2번.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해서 발생했다. 맞아요. 사건은 다 과거 사건입니다. 발생하였으며 경제적 효익이 갖는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부채는 유출되는 거죠. 자산은 유입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여기서 과거 의무 이게 틀린 거예요. 과거 의무가 아니라 현재 의무예요. 부채는 현재 의무가 있어야 돼요. 됐죠? 예. 네. 그다음 3번.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 자녀 지분 밑줄 치고요. 자녀 지분을 다른 말로 순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 4번. 자본은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본 밑줄 쳤어요? 납입자본. 그걸 납입자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잉여금, 또 잉여금에 대한 적립금, 자본 유지 조정을 나타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아이고 어렵다. 네, 자본은 어렵습니다. 맞았어요. 옳은 지문이에요. 5번 지문은 별표시. 5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자, 자산이 갖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기업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됐나요? 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3번 보겠습니다. 3번.
3번에 자산의 본질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자산은 과거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이 된다. 맞아요.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는 자산이 창출된다 안 된다? 창출되지 않는다. 맞죠? 예, 과거 사건이지 미래 사건으로 창출되지 않습니다. 2번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는 맞았어. 따라서 무상취득 증여받은 재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거죠. 그래도 자산의 정의에 충족한다. 알았죠? 예. 자, 3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3번. 기업이 개발활동에서 습득한 핵심 지식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기업은 항상 뭐 합니까? 연구 개발을 하죠. 자기 제품에 대해서 R&D를 하잖아. R&D 연구 개발을 하죠. 그럼 여기서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 그때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연구 개발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지식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되는 경우에는 그 지식도 역시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게 지적 재산권이라 그래요.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보유하고 있고 그로부터 미래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을 통제한다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됐습니까? 자, 4번은 여러분들이 풀고요. 자, 여기까지 저희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